옛날 강진의 고을 한가운데 하진사라는 천석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진사는 논밭은 물론 어장까지 두루 가진 고을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였지요. 이렇듯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큰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갑수의 혼처 문제였는데요. 하루는 그런 하진사의 아들 갑수가 마당에서 머슴 봉섭이를 부르더니 봉서봐, 오늘도 지난달처럼 쌀 한 가마니랑 은전 조금 챙겨다 줄 테니 춘심 아씨 집에 가져다 주거라. 아이고 갑수 도련님. 지난달에도 그러시더니 이번 달도 또 그러십니까요? 거 주인 어르신께서 아시면 이번에는 참말로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말이오요. 거 참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아, 이 녀석아. 춘심 아씨네는 올 봄에도 농가리를 못했을 만큼 지금 형편이 어렵지 않더냐. 그런 마당에 지금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이 문제겠느냐. 거 잔말 말고 얼른 다녀오너라. 도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래도 혹시 주인 어르신께서 아시게 되면 거 도련님께서 꼭 잘 좀 말씀 좀 해주셔야 합니다요. 봉섭이가 쌀가마와 은전을 챙겨 마당을 나서는 동안 하진사는 사랑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미 진즉에 다 끝이 나 버린 일을 저 아이 혼자만 저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단 말인가? 저리 마음이 약해서야 어찌 큰일을 할 수 있을꼬? 아들 갑수의 행태가 영 못마땅했던 하진사는 머슴 봉섭이 대문을 나서자 즉시 갑수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갑수야, 너 요즘도 그 춘심이네 집에 드나든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요즘 춘심 아씨가 많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 장례를 약속한 우리 집안에서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 집안을 돌보겠습니까? 갑수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을 하자 하진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런 정신 빠진 녀석! 언제까지 그렇게 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셈이냐? 이제부터는 그 집에 돈을 보내는 것은 그만두고 내년 봄 과거시험 공부에만 집중하거라. 하지만 아버지, 저희 두 집안 사이에 이미 굳게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찌 군자가 되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만해라 이 녀석아.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까지 꺼내는 것이냐? 시간은 갑수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갑수의 아버지인 하진사 홍배와 춘심이의 아버지 임초시 흥섭이는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중마고우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며 자란 그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어 혼례를 올리고 각자의 집안을 꾸리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둘은 비슷한 시기에 부인을 맞았고 또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서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허허, 흥섭이 친구야. 이거 참말로 자네와 나 사이가 묘하지 않는가? 자식을 보는 것은 내가 좀 더 빠를 줄 알았더니만. 아, 흥섭이 자네도 아이가 생겼다고 이리 찾아올 줄은 몰랐구만. 그러게나 말이오. 우리 둘 사이엔 정말 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구만. 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까지 같은 시기에 가지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네. 그 말을 듣고 하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이며 임초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흥섭이 자네,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나? 어? 무엇을 말인가? 자네 아이와 내 아이가 태어나면 서로 성별을 봐보고 정을 맺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 말일세. 하진사의 말에 임초시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정을 맺어주자?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 친구야? 그것도 못 알아듣겠는가? 그러니께 자네 아이와 내 아이가 같은 성별이면 형제자매로 삼고 또 다른 성별이면 이후에 그네들이 커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자는 말일세. 어떤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우정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만. 자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나도 그 뜻을 기꺼이 따르겠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부터 몇 달 후 임초신의 집에서는 딸 춘심이가 그리고 하진사의 집에는 아들 갑수가 태어났지요.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요. 춘심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그 건강하였던 임초시가 병석에 누워 3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마저 남편 잃은 슬픔에 화병으로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며 임초시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지요. 갑수야, 나도 말이다. 나도 임초시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약속이란 것은 산 사람들끼리나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올 가을에 한양에 가서 과거 준비나 철저히 하거라. 아, 당장 내년 봄이 시험 아니더냐? 네 혼처는 내 매파를 시켜 너에게 어울리는 좋은 처자를 알아볼 테니 말이다. 하진사가 차갑게 소리를 치자 갑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갑수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러 한양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밤. 갑수는 다급해진 마음을 진정시키며 몰래 춘심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워낙에 미리부터 과거 시험을 준비하라고 성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소. 그 말을 들은 춘심이는 갑수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러 온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요. 이런 생각에 춘심이는 저려오는 마음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미소를 보이고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갑수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춘심이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녀가 주머니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선비들이 상투를 고정시키는 금으로 된 동곳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선비들이 쓰는 동곳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리 귀한 금동곳을 어찌 제게. 지금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금동곳이오. 그리고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사람이 춘심아 씨 바로 당신이니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대에게 주고 싶었소. 내년 봄에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혼례를 올립시다. 이 금동곳이 바로 그 약속의 징표구만. 그러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소? 갑수의 예상치 못한 말에 춘심이는 너무나도 놀라 그녀의 두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다리고 말고요, 갑수 도련님. 도련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같이 빌겠습니다. 이윽고 갑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호롱불을 끄자 세상에는 마치 갑수와 춘심이 단 두 사람만이 남은 듯이 고요해졌고 둘은 자연스레 어둠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몸을 통해 온전히 나누었지요. 이후 갑수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뒤 춘심이는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앞에서 물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천지신명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빌었지요. 그렇게 갑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춘심이의 마음이 나날이 커져가는 가운데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춘심이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말숙이가 아침 일찍부터 허겁지겁 춘심이네 집으로 찾아오더니 아야, 춘심아. 너 그 소문 들었냐잉? 소문이라니. 말숙이 언니 무슨 일인데 이리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셨대요? 하이고, 이것을 어쩌면 좋냐, 춘심아. 이것을 내가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구만.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요? 얼른 이야기 해보시라니까요. 춘심이 너 놀라지 말아라. 갑수 도련님 말이여. 갑수 도련님이 이번에 장가를 간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옆고을 문참판댁 딸이라고 하는구만. 말숙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춘심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시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랍니까요? 네, 어제 장터에서 똑똑히 들었구만. 우리 마을 매파가 올 초부터 하진사댁 문지방을 제 집 마냥 넘나들더니만 결국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럴 리가 없구만요. 갑수 도련님이 떠나기 전에 나한테 분명히 혼례를 약속했었는데. 그래서 나도 믿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달려온 것 아니겠냐. 혹시 네가 갑수 도련님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여. 말숙이 한숨 섞인 물음에 춘심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는 갑수와의 지난 약속만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면 꼭 혼례를 올리자던 그 약속. 이제 다 허사가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내가 이 마을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네. 아이고, 그나저나 다른 것보다 일이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새벽 춘심이는 짐을 꾸리고서는 아무도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갑수의 소식이 닿지 않은 먼 곳으로 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며칠이고 길을 걷고 또 걸어 고창에서 산골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님을 찾아갔지요. 웜에 이것이 다 누구여? 너 춘심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여기를 다 찾아왔다냐? 이모님, 제가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살려고 혼자 발버둥을 쳤겠지만
지금 뱃속에 애까지 있는 마당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이모님밖에 없구만요. 제가 뭐든 시키시는 일은 다 할 테니까 저 좀 여기서 지내도 되겠습니까? 뭐시라고야? 네가 애가 들어서 버렸다고야? 그래. 얼마든지 여기 있어도 좋구만 춘심아. 하이고 박복한 것 참말로 거 운명이 어찌이라고 기구하단 말이냐. 몇 년 만에 만난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터뜨렸지요. 먼 길을 떠나온 춘심이에게 이모의 손길은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지만 춘심이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차갑고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춘심이는 일부러 갑수의 소식이 닿지 않는 먼 고창에서 자리를 잡고 평생 그와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춘심이 이모의 주막에서 일을 한 지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그 긴 세월 동안 춘심이는 이모와 함께 살던 산골 주막을 물려받아 이제는 다 커버린 딸 옥순이와 함께 그곳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옛말에 시도둑은 못한다고. 저 옥순이가 참말로 춘심이 딸 맞구만 맞아. 그러게 말이여, 거 우리 주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랑 얼굴이 완전히 판박이구만 그려. 저 옥순이가 춘심이를 닮아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나는 요 주막에는 우리 옥순이 얼굴 보러 오는 것이나 다름없다니께. 그러고 보니 우리 옥순이도 이제 곧 시집갈 나이가 되어버렸구먼. 아이고, 옥순이를 아주 조그만 아기 때부터 봐왔는디 저 아이도 언젠가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 참말로 내가 아비가 된 것 마냥 벌써부터 마음이 찡해지는구만. 이렇듯 넉넉한 인심을 가진 춘심이뿐 아니라 그녀의 싹싹한 딸 옥순이를 보기 위해 그간 주막을 찾는 단골들도 제법 많아졌는데요. 그러던 중 차디찬 겨울이 춘심이의 주막에 찾아오고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산골짜기를 흔든 어느 날 옥순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열이 심하게 올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깜짝 놀란 춘심이는 급하게 아랫마을 의원을 주막으로 불렀습니다. 거주모,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으로 급하게 처치는 해두었는디 말이오. 이것이 큰일이구만. 이대로 놔두면 위험할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듣자 춘심이는 오래전 병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며 더욱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웜의 의원님. 그것이 무슨 말이십니까요? 이것이 갑자기 날이 추워지다 보니 환자들이 많아. 약재상이 오기 전에 딱 맞는 약초가 다 떨어져 버렸구만 그래. 뭐시라고요? 그럼 의원님, 그 약초를 어디서라도 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우리 옥순이를 이대로 둘 수만은 없구만요. 거 다행히도 말일세. 내일이면 항상 이 근처를 도는 약초꾼이 마침 오기로 되어 있네. 그자가 매일 보름이면 우리 의원에 들르는데 약초에도 박식할 뿐 아니라 탕제 솜씨는 나보다도 훨씬 나을 테니 그자가 내일 찾아오는 대로 내 바로 주막으로 보내겠네. 춘심이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을 하며 의원에게 거듭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어제 다녀간 의원이 예고했던 대로 하얗게 쌓인 눈길을 뚫고 한 약초꾼이 주막 앞에 다다랐지요. 약초꾼의 모습은 언뜻 보기엔 약초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처럼 도포 차림의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고, 눈이 이렇게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춘심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약초꾼을 맞이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약초꾼은 다름 아닌 17년 전 그녀가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갑수였기 때문이었지요. 야, 약초꾼이 맞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약초꾼이 되시다니. 하이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란가. 자네는 춘심이 아니요? 두 사람은 마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좀 더 바라보다 춘심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갑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갑수는 조심스럽게 옥순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고 맥을 짚어보더니 의원님 말대로 몸속에 쌓인 열을 빨리 빼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그나저나 이 아이는 나이가 몇이오? 그것이 올해로 17이 되는구만요. 갑수는 그 말을 듣고서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더니 심장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7이라니. 이 아이는 틀림없이 바로 내 딸이구만. 내 딸. 그날 밤 갑수는 밤이 늦도록 정성을 다해서 탕약을 다리고는 그 약을 옥순이에게 조심스레 먹였지요.
다행히 탕약이 잘 들었는지 옥순이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쁘게 몰아쉬던 숨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몸에서 열도 내려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 다행이구만. 행여 약효가 듣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걸로 한 고비는 넘기게 되었소. 그제야 안심을 하며 한숨을 돌리는 춘심이를 보며 갑수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둔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벌써 17년이나 흘러버렸구만. 그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내 그날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 시간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고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온 갑수는 곧바로 안방으로 가 아버지 하진사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갑수가 방 안에 들어서자 낯선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녀는 갑수와 비슷해 보이는 나이의 하진사의 옆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지요. 갑수야, 먼 길 다녀오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과거 시험이란 것이 원래 한 번에 붙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기회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까? 갑수야, 이 처자가 다름 아닌 옆마을 문참판댁의 따님인 매양이란다. 내 매파에게 아주 사정사정해서 네 혼처로 소개를 해달라고 한 것이니 어디 한번 인사나 나눠보거라. 갑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혼례는 춘심아 씨와 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이 녀석아, 내 분명히 너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 네 혼처를 알아보겠다고 일러두지 않았느냐? 그렇다고는 하나 저에게 따로 상의도 없이 아버지, 저는 이미 춘심아 씨와 약속까지 했는데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갑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지요. 어둑해진 하늘 아래 곧장 춘심이의 집으로 뛰어간 갑수는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목청껏 춘심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마을을 떠나버린 춘심이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이후로도 며칠이고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춘심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말수가 씨, 말수가 씨라면 춘심아 씨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고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이고, 갑수 도련님. 나도 그것이 참말로 궁금해 미치겠는디. 진짜로 짐작 가는 곳이 하나도 없구만요. 한밤중에 마을을 떠나버린 것인지? 아무도 춘심이가 떠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구만요. 이후 어디에서도 춘심이를 찾을 수 없었던 갑수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고 문참판댁에 매향이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으니 이듬해 매향이 첫 아이를 낳다가 아이는 세상 빛도 못 본 채 사산되고 말았고 매향이 역시 산독으로 인해 숨을 거두어 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이 끔찍한 일을 겪고 난 갑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춘심이를 지키지 못한 죄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는 결국 과거 공부의 뜻 역시 마음에서 내려놓고 집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이고 갑수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다는 이유로 행한 나의 욕심이었어. 그러니 제발 집을 나가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느냐? 하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서는 갑수를 붙잡았지만 갑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자식을 동시에 잃어버린 제가 어찌 하늘 아래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팔자 좋게 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된 이상 저는 하늘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산속에서 평생 사죄 하는 마음으로 약초나 캐며 살아가렵니다. 아이고 갑수야, 갑수야.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갑수는 미련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갑수는 조선 팔도를 누비며 산에서 약초를 캐고 탕약을 다리는 약초상이 되어 긴 세월을 보내며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길고 긴 이야기를 끝마친 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다시 춘심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조선 팔도를 누비며 약초를 캐고 다닌 것은 혹여나 춘심이 자네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네. 그 말에 춘심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갑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갑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요. 그러니 춘심이 자네만 괜찮다면 말일세.
어떤가? 나와 여기 있는 우리 딸과 함께 우리 셋이서 이제라도. 순간 갑수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낯선 사내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 우리 딸 옥순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는 일도 마다하고 한양에서 한달음에 달려왔구먼. 부인 우리 옥순이 상태는 어쩐가? 그나저나 이 이분은 또 누구시고? 서방님. 갑수는 춘심이의 입에서 나오는 서방님 소리가 자신이 아닌 등 뒤에 낯선 사내를 지칭하는 말임을 알아채고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금 탕약을 먹였고 열도 내렸으니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갑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 매무새를 매만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을 빠져나갔지요. 서방님 잠깐만 여기 계셔보셔요. 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부인, 밖에 아직도 눈이 펑펑 오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가? 저 약초사님께 약값을 안 드렸구만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춘심이는 서둘러 갑수를 따라 나섰고 눈 속에서 사라져 가던 갑수를 급히 불러 세웠지요.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 위에서 둘이 다시 마주서자 춘심이는 품속에서 작고 낡은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갑수의 손에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아니, 이것은 분명 바로 그때. 갑수가 주머니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다름 아닌 17년 전 자신이 춘심이에게 건네었던 금 동곳이 들어있었지요. 내 평생을 못 돌려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이렇게라도 줄 수 있게 되어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그 말을 끝으로 춘심이는 등을 돌려 서둘러 주막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갑수는 어깨에 눈이 쌓이는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수가 춘심이에게 건네받은 금 동곳을 손으로 매만지자 그는 그제서야 마침내 길고 길었던 자신의 사랑이 끝이 났음을 실감한 채 다시 깊은 숲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어린 두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덕팔, 동생의 이름은 덕만이었지요. 형인 덕팔은 심성이 착하고 부침성이 좋아 사람들을 잘 따랐으며 반면에 동생 덕만은 머리가 좋고 상황 파악이 빨랐습니다. 불행하게도 형제의 부모님은 형제들에게 작은 초가집만 하나 남겨둔 채로 돌아가셨기에 그들은 서로를 돌보며 마을 이 집 저 집을 돌며 품싸기를 하거나 농사일을 거들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덕팔아 덕만아 거 잘들 지내고 있었냐잉? 흥섭이 아재 오셨습니까요?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실까요? 아 다름이 아니라 내일 우리 밭에다가 고추씨를 뿌려야 걷는디 너네들 내일 일 없으면 그거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내 품삯은 제대로 쳐줄 테니 말이오. 아이고 흥섭이 아재 일이라면 제일 먼저 도와드려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서 바로 가겠습니다. 그려. 그나저나 덕팔아 덕만아 거 너네 아직 저녁 안 먹었으면 우리 집으로 건너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잉. 그 아줌마가 너네 좋아하는 나물이랑 국이랑 해서 이것저것 많이 차려놨다고 너네들 보고 얼른 건너오라는구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옆집에 사는 흥섭이를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덕만이 덕팔이 형제를 가족처럼 챙겨주었기에 그들의 생활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형제는 성인이 되었지요. 흥섭이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잉. 그려. 내 새끼들 갑자기 뭔 할 말이 있다고 이라고 둘이 찾아왔단가잉. 저랑 동생 덕만이가 이제 다 컸다 보니 마을을 벗어나 세상을 경험해 볼까 하는디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흥섭이 어르신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걷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요. 워맨 무엇이라고야? 아이고 그래도 너네들이 원체 일을 잘해줘놔서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참말로 든든했는디 생각해보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구마잉. 그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한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중에 재산이 되는 것이지. 그럼 너희들 언제 떠나려고 그러냐잉? 내일 모레 날이 밝는 대로 떠날까 생각합니다요. 뭐 저희가 어렸을 적부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자식처럼 아껴주셨는디 그중에서도 어르신이 이웃에서 항상 부모님같이 저희를 잘 챙겨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너네들이 이제는 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오늘은 내 특별히 마누라한테 고깃국이라도 끓이라고 할 테니까 너네들 거 저녁이랑 묵고 가라잉. 흥섭이는 평소 자식같이 여기던 덕팔이 덕만이 형제들이 마을을 떠난다는 말에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덕팔 덕만 형제가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모아 형제에게 건네주며 무사를 빌었지요. 그리하여 두 형제는 마을을 떠나 세상을 구경해 보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본래 살고 있었던 곳이 워낙에 외진 마을이었기에 이틀 정도 숲길을 헤쳐 길을 계속하여 걷다 보니 두 형제는 갈림길 위에 세워져 있는 한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덕파리 성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이오. 이 이정표를 기점으로 성님하고 나랑 다른 길을 가보는 것은 어쩔까 싶은디요. 그래요. 덕만이 네 말대로 이왕 성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것이니 완전히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구만. 그러면 성님, 나는 요 동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구만요. 네가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요 서쪽으로 한번 가볼란다. 그러면 덕만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겠냐?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열심히 살아보고 오늘로부터 딱 3년 후에 집에서 다시 만나는 것으로 말이오. 그거 괜찮은 생각 같구마잉. 그러면 3년 동안 무탈하게 지내시란께요, 성님. 그래요. 니도 몸 조심히 지내고 정 못 참겠다 싶으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도 되니께. 그래 알고 3년 후에 집에서 건강하게 보자잉. 형 덕팔이와 동생 덕만이는 그 이정표를 기점으로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쪽으로 간 형 덕팔이는 계속 길을 걷다 보니 한마을 귀퉁이에서 이런저런 소반을 만드는 장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장인의 소반을 만드는 손놀림에 덕팔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웜에 이런 상을 만드는 기술은 얼마나 걸려야 배울 수 있단가요? 아이고 참말로 대단하구만. 왜 자네 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뭐 다른 것을 몰라도 밥상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구만요.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거시기 한디 지한테도 이런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밑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그동안 들어온 사람이 몇 되었는디 이게 보기와는 달리 쉽지 않아 놓으니께 다들 반년도 못 버티고 그만뒀구만. 요즘 사람들은 원체 인내심이 없어나서 말이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은 제자를 받고 있지 않구만.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세경도 받지 않고 모습처럼 어떤 허드렛 일이든 전보할 테니 저를 한번 지켜보시고 일을 한번 가르쳐 볼만 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거둬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스승님. 그려 뭐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면 뭐 나한테도 어찌되었든 손은 없겠구만. 그리하여 덕팔이는 그 소반 만드는 장인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갖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부터 착실하고 우직한 성격이었던 덕팔이는 스승님이 어떤 일을 시켜도 아무런 불만도 말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머슴살이를 자처하였지요. 덕팔의 스승님 역시도 그런 덕팔이 마음에 들었는지 약속보다도 빠른 덕팔이 들어온 지 반년 만에 이런저런 기술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요. 스승님, 제가 이제 슬슬 고향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말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요. 그래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며 기술을 배운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었구마잉.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왔는디 자네처럼 이렇게 끝까지 버텨준 사람이 없었구만. 참으로 고생이 많았네 덕팔이. 고생은 무슨 고생입니까요? 3년 동안 스승님의 소반 만드는 기술을 바로 옆에서 계속 볼 수가 있어서 참말로 좋았구만요. 그 말이라도 못함은 그나저나 이제 자네 정도 실력이 되면 처음 자네가 우리 집에 왔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어디 가서 밥은 굶지는 않을 건디. 그것이 자네 소원이었단가? 밥 굶지 않는 것이? 저보다도 제 동생 놈을 평생 배 굶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요. 저희 형제 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보살펴 주기는 했는디 그래도 어려울 때는 종종 밥도 굶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상관이 없었는디 제 동생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힘들었구만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동생을 생각하면 그때가 생각이 나서 괜히 마음이 시큰시큰해질 때가 있습니다요. 그래 그런 일이 있어 놓으니 그런 말을 했었구만. 내 정신 좀 봐라. 그럼 말이다. 덕팔아 내 너에게 선물 하나를 주마. 여기 잠깐만 있어봐라.
덕팔의 스승님은 방으로 가서 무언가를 찾더니 이내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소반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반이 우리 조부 때부터 내려온 소반인데 말이다. 아나야 나이를 묵을 만큼 묵었고 이것을 전해줄 가족도 없으니 유일하게 내 기술을 다 전수받은 너한테 이것을 물려주고 싶구만. 스승님, 이것이 앞만 봐도 그저 평범해 보이는 소반인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까? 허허, 너가 이 소반만 있으면 앞으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구만. 이 소반 위에 말이다. 이렇게 빈 밥 공기를 하나 올려놓고 밥 공기의 옆을 숟가락으로 툭 치게 되면 말이다. 밥 공기 안에 쌀밥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신묘한 소반이구만. 오, 오메,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디 스승님, 이런 귀한 것을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덕팔이 자네라면 분명히 나보다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만. 거 작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주시게나. 생전 처음 보는 신묘한 소반을 스승님께 하사받은 덕팔이. 그는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동생 덕만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로는 꼬박 이틀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덕팔이는 벌써부터 동생 덕만이에게 소반을 자랑할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게만 느껴졌지요. 허허, 덕만이 녀석 이것을 보면 아주 놀라서 나자빠지겠지? 가만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인자 우리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한테도 확실하게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이제라도 보답을 할 수 있겠구만. 태양은 서서히 서산으로 기울고 한참을 길을 걸었던 덕팔이는 운이 좋게도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막 하나를 발견하고는 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이고 이를 어쩌까잉. 거 손님 참말로 미안한디 말이여요. 하루 묵고 갈 방은 있는디. 지금 마침 딱 밥이 떨어져 나서 어떻게 저녁할 거리가 없는디 말이여요. 지금부터 밥을 한다고 해도 솔찬히 시간이 걸릴 건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요? 주모, 뭐 걱정할 것 없구만요. 밥은 되었고 찬거리나 있으시면 좀 내어주시구려. 먼 길을 다니시는 분이라 거 주먹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보구만이라. 네, 그러면 바로 국거리랑 좀 해서 준비를 해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소잉. 주모가 부엌으로 가서 찬거리를 가지러 가려는 순간 덕팔이는 조용히 스승님께 받은 신묘한 소반과 빈 밥공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께 배웠던 것처럼 수저로 밥공기를 탁하고 치더니 워메 저것이 지금 무엇이다냐? 거 빈 밥공기에서 밥이 지금 나온 것이다냐? 이것이 참말로 지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오호라, 가만 보니 이것이 나한테는 일생의 기회구만, 기회.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안내를 받은 덕팔이는 하루 종일 걸은 탓인지 피곤이 밀려와 일찍 잠을 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자리에 누우려는 찰나 갑자기 주모가 술상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주모, 이것이 갑자기 무슨 술상이란가요? 나는 거 이런 것은 부탁한 적이 없는디 말이어요. 아따거 손님한테 밥이 없어나서 저녁 식사도 제대로 대접을 못했는디. 아, 그러면 대신에 술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이것이 우리 주막에서 특별히 담근 술인께 한번 자셔보시구랴. 네, 이것은 돈을 안 받을 테니께 부담 갖지 마시고 다 드시고 빈상은 문 밖으로만 내어주시면 되겠소잉. 뭐시라 주모, 그것이 참말이란가? 하이고, 여 주모가 인심이 아주 넉넉하시구마이. 하루 종일 걸었던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마시는 술 때문이었을까요? 주모가 내어준 술을 한 잔 마신 순간 술기운이 올라오더니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한 졸음이 쏟아져서 이내 덕팔이는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덕팔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으로 넘어가고 있었지요. 어제 피곤했는지 술을 마시자마자 언제 제가 잠에 빠졌는지도 모르게 잤구만요. 덕분에 푹 잤습니다. 그나저나 진짜로 주대는 지불 안 해도 됩니까요? 거 술이야. 지가 대접을 하고 싶어서 드린 것인디. 어떻게 손님한테 돈을 바꿨습니까? 손님 같은 사람한테는 참말로 마음 같아서는 꼭 숙박비도 안 받고 싶은디.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구만요. 그렇게 주막을 나서고 3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된 덕팔이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는 부모님이나 다름없었던 흥섭이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메 이것이 누구요? 덕팔이, 내 새끼 덕팔이가 돌아왔구마잉. 그나저나 덕만이는 어딜 가고 혼자 이렇게 왔냐잉? 어르신, 그동안 건강히 계셨습니까요? 덕만이도 곧 머지않아 마을로 돌아올 겁니다요, 어르신.
그나저나 제가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는디 말이오요. 어르신 이것 한번 보셔야 하시구만요. 덕팔이는 소반을 꺼내면서 흥섭이에게 3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이 소반이 거 밥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반이란 말이오.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하기는 한단 말인가?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밥 공기에다가 숟가락으로 툭 치면 뭐시오? 이것이 이럴 리가 없는디. 허허, 덕팔이 이 친구야. 자네는 워낙에 착해가지고 사람을 잘 믿어서 그것이 탈이구만. 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가? 완전 사기꾼한테 당해버린 것 같은디 말이오. 분명 어제 주막에서 밥을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반에서 밥이 만들어지지 않자 당황한 덕팔이.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지요. 이것이 분명히 주막에서 했을 때만 해도 문제없이 되었는데 참말로 이상하구만. 이럴 리가 없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것이 내가 주막에서 나와서 숲길을 걷다가 어디를 부딪혀가지고 고장이 나버린 거 아니오? 원매 그런 거면 내 스승님 볼 면목이 없는데 어째 아냐이. 스승님께 하사받은 귀한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까지 나오는 덕팔. 집에서 한참을 울고 있던 와중에 마침 동생 덕만이 역시도 약속대로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성님, 하이고 덕팔이 성님, 지도 인자 돌아왔구만이라. 이것이 얼마만이여 참말로. 하이고 덕만아, 네 진짜로 고생 많았다이.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이. 제가 성님하고 헤어지고 말이오요. 3년 전 형 덕팔이와 헤어지고 동쪽으로 간 덕만이는 우연찮게도 각종 방망이를 깎는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머슴으로 들어가 이런저런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팔이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그 노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어떠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하게 해내면서 어깨 너머로 각종 방망이 깎는 기술을 배웠지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제자가 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나버렸구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집으로 돌아가 봐야 쓰겄습니다. 그려 시간이라는 것이 일하고 빠르구만 덕만아. 여태 나같이 엄한 스승 아래서 기술 배우느라고 참말로 고생이 많았다. 그동안 다른 제자들은 한 해를 넘겼던 사람이 없었는디 이렇게 3년이나 끈덕지게 내 옆에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었구만. 그나저나 니는 인자 고향에 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냐잉? 지야 다른 것보다 우리 성님 곁에서 스승님한테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궁리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님이 워낙에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 제가 옆에서 같이 살면서 꼭 지켜주고 싶구만요. 그렇구마잉. 니 잠깐만 있어봐라. 네가 떠나기 전에 거 기념으로다가 너에게 줄 것이 하나가 있구먼. 웜에 스승님 이것이 무슨 방망이란가요? 이것이 나도 우리 스승님께 하사받은 방망이인데 참으로 심려한 힘이 담겨있는 방망이구만. 이 방망이가 말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데다가 주인의 명령이라면 뭐든지 따르는 그런 방망이인디. 분명 앞으로 네가 네 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구만. 이런 귀한 것을 참말로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스승님? 이렇게 해서 나는 스승님한테 내 명령을 따르는 그런 신기한 방망이를 하사 받았구만이라. 그런디 성님 아까부터 신경이 쓰였는디 얼굴이 우째 그렇게 안 좋은가? 무슨 일이 있었단가요? 덕만아,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오. 덕팔이는 동생 덕만이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덕팔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덕만이는 한참을 깊은 생각을 하더니 형 덕팔이에게 며칠 전 머물렀던 주막의 위치를 물어보았지요. 분명히 형의 소반은 주막에서 바꿔치기를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한 덕만. 그는 형 덕팔이 머물렀던 주막으로 바로 찾아간 후 하룻밤 머물다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주모 앞에서 스승님께 하사받은 방망이를 자랑하였지요. 이번에도 역시 방망이를 보고 눈이 돌아가는 주모. 그녀는 밤이 되어 또 다시 술상을 들고 찾아왔지요. 아까 저녁을 변변찮게 대접한 것 같아서 술이나 한잔 하시고 주무시라고 간단하게 술상을 봐왔구만요. 이것이 우리 주막에서 직접 담근 것인디 술값은 안 받을 테니께 다 드시고 남은 문 밖으로 술상이나 내어주시구려. 하이고 저 같은 나그네한테 이런 술상까지. 이거 내 여기를 와가지고 참말로 호사를 다 누리구만요.
덕만이는 주모가 내어주는 술이 의심스러워 술을 마시는 척만 하고 몰래 버린 후에 빈 상을 문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빈 술상을 보고 확실하게 덕만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주모는 바꿔치기 할 방망이를 하나 들고는 발소리를 죽이고 몰래 덕만이 머물고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덕만이 가지고 온 방망이와 자신의 방망이를 바꿔치기를 하려는 순간 워메 이것이 다 무엇이단가? 하이고 나죽네 나죽어. 역시 그랬구만. 내가 방망이에다가 누구든 방망이를 훔치려는 마음으로 만지는 자는 사정없이 치라고 명령을 내려놓았는디 주모가 딱 걸렸구만. 딱 걸렸소. 그라면 며칠 전에 우리 성님 소반을 바꿔치기 한 것도 역시 주모가 맞는 것이제? 소반이라니요? 그것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란가요? 그 방망이가 하도 신기해서 한번 만지러 온 것인디 괜히 생사람 잡지 마시구려. 하이고 며칠 전 우리 성님이 쌀밥이 나오는 그런 신기한 소반을 갖다가 주모 당신이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이렇게 왔는디 이라고 시치미를 떼시는구만. 알았네 알았어. 그러면 말이오. 내 이 방망이한테 지금 소반을 바꿔치기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치라고 명령을 한번 내려볼 텐디 방망이가 누구를 향하는지 우리 한번 재미지게 봐보자고잉. 워메 잠깐만이라. 알겠구만요 알겠어. 지가 잘못했는께 거 지발 목숨만은 살려주시란께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덕만이는 형 덕팔이 도둑 맞았던 신묘한 소반을 마침내 되찾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덕팔이와 덕만이 형제는 소반과 방망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을 한 결과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소반을 집 마루 위에 두기로 하였고 마을 사람들 중 누구든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게 밥을 얻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는 소반 옆에 두어 누구든 방망이와 소반을 훔쳐가려는 마음으로 만지는 자는 힘껏 치라고 명령을 내려놓았지만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것을 탐하지 않았기에 이후 방망이가 움직이는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옛말에 반포보은이라 하여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은혜를 보답한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덕팔 덕만 형제에게 있어서는 마을 사람들 전부가 자신을 키워준 부모이고 형제처럼 느껴졌기에 신묘한 소반을 얻고도 마을 사람들에게 어렸을 적 받았던 은혜를 보답한다는 이야기가 잘 들어맞는 사자성어 같이 느껴지네요.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 갑수와 가장 가난한 집 아들 덕팔이는 어려서부터 중마고우로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격차가 심한데도 이 둘이 막역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갑수가 개천에 빠져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덕팔이가 발견한 뒤 물에서 건지고는 재빨리 갑수의 집에 알려주어 갑수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 갑수의 아버지 홍배대감은 아들 갑수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찢어지게 가난한 덕팔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홍배대감님 아니십니까? 홍배대감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란가? 자네 아들 덕팔이가 물에 빠진 우리 갑수를 구해줬는디 내 어찌 한번 안 찾아올 수가 있겠는가? 내 듣기로는 여 살고 있는 곳도 지금 새를 들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디 맞는가? 그렇구만요. 요즘은 그나마도 소장농 일 구하기가 힘들어나서 매번 새 내는 것도 빠듯하기는 합니다요. 그럼 말일세. 자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 행랑채가 하나 비어 있는디 그쪽으로 아예 이사를 오는 것이 어떤가? 방이야 하나밖에 없지만서도 이 집보다는 훨씬 살기가 나을 것이야. 내 특별히 자네에게는 새도 받지 않겠네.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대감님? 이 사람아, 그럼 내 자네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리고 자네가 뭐 이런저런 농사일을 많이 해봤다고 들었으니 자네가 우리 집에서 소장농을 좀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해주면 서로다가 좋지 않겠는가? 아이고, 어르신이라고 하시면 원체 농사를 크게 하시니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뭐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구만요. 덕팔이 가족은 그때부터 홍배대감 집에 행랑채로 이사를 와서 함께 지낼 수가 있었고 홍배대감의 주도로 갑수와 덕팔이는 의형제로 맺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덕팔이와 갑수는 집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요. 그리고 홍배대감은 덕팔이도 갑수와 마찬가지로 그를 배울 수 있게 서당에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마침내 덕팔이 성인이 되자 홍배대감은 덕팔이를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지요. 덕팔아, 네가 우리 갑수가 물에 빠졌다며?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디. 벌써 이렇게 성인이 되어버렸구만. 그래, 앞으로 계획은 있는 것이냐? 저야 가능하면 대감님 댁 소장농으로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대감님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만요. 허허,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한테 고작 소장농 일을 주려고 여태 서당을 보내고 글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구만. 덕팔아, 너 말이다. 너가 우리 집 집사가 되어가지고 장부를 한번 관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잉? 오메. 어르신 제가 장부를 말입니까? 그런 중한 일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요? 아내 너를 어렸을 적부터 여태 봐온 결과 덕팔이 너라면 한번 믿고 맡겨볼만 할 것 같구만. 그러니 어쩌냐,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아이고, 어르신 거 맡겨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요. 참말로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 갑수가 누구 덕분에 살아있는데 감사를 해도 내가 니한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리하여 덕팔이는 갑수의 집의 집사가 되어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팔이 일을 시작한 지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사이에 갑수는 옆마을에서 가장 미인이라는 이진사의 딸 춘심이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아이고, 갑수야, 새 신랑 된 기분은 어떠냐? 그 춘심 씨가 아주 엄청난 미인이더만. 장가야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이겠냐잉. 뭐 우리 아버지가 거 옆마을 이진사댁하고 사돈을 맺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아이고, 말은 그렇게 해도 아주 밤에 신방에서 재미가 장난이 아닌 것 같더만. 이 친구가 짓궂기는. 그나저나 우리 아버지가 말이다. 내가 장가를 갔으니까 이번에는 네 차례라고. 지금 네 혼처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구만. 뭐시라고야? 어르신께서 내 혼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그것이 참말이냐잉? 그려 괜히 소란 떨고 그러면 일망친다고. 니한테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디. 뭐 알고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구만. 그러니까 너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조용히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잉. 그려잉. 알려줘서 참말로 고맙구만. 갑수가 덕팔이에게 혼처 이야기를 꺼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배대감은 정말로 소장농 진수의 딸 명옥이를 데리고 덕팔이를 찾아왔습니다. 명옥이는 춘심이처럼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는 미인상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스럽고 강직해 보이는 명옥이가 덕팔이는 마음에 들었었지요. 그래서 덕팔이는 자신도 마침내 운명의 여자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와는 반대로 현실적인 고민 역시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혼례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물 떠놓고 하면 된다지만 지금 저 행랑채에 아버지랑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는디 마누라까지 해서 한 방에서 4명이나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이고 당장에 돈이 없어 노니 이거 뭐 장가를 안 가도 걱정 가게 생겨도 걱정이구만. 한참을 고민 끝에 덕팔이는 갑수를 주막으로 불렀지요. 갑수야 말이다. 내 니한테 뭐 부탁할 것이 있는디 말이다. 아이고 이것이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가 않구만. 덕팔아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것이 어디에 있다고. 무슨 일인디 그러냐잉. 너도 아다시피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장가를 가지 않냐잉. 혼례야 어찌게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는디. 암만 해도 명옥 씨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행랑채에 같이 살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새방이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하는구만. 그래서 그런디 그 방을 빌릴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잉 갑수야. 그래 그 행랑채가 방이 하나라? 네가 거기에서 신방을 꾸미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디.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었구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 가만 보자. 덕팔이의 사정을 들은 갑수는 한참을 뭔가 고민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덕팔아 내 니한테 말이다. 그 방을 빌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장가간 기념으로 집을 하나 사주는 것이 어떻겠냐잉. 오메. 집을 말이요? 갑수 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물론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대신에 말이다 그 조건이 있구만. 조건이라고? 뭐든지 말을 해봐라. 집을 사준다고 하는데 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말이오. 너 장가가는 날 첫날 밤을 내가 치르는 것이 조건이구만. 뭐시라고야? 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이? 세상에 요구할 것이 따로 있지. 이 친구야 그럼 꽁으로 집이 생길 줄 알았는가? 아무튼 그것이 조건이니께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주시게. 초야권을 달라는 갑수의 말에 덕팔이는 도를 넘는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어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고는 애써 무시를 했지요. 하지만 덕팔이가 무시를 하려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집이 점점 커져만 갔고 혼산 날이 가까워질수록 온종일 집만 생각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혼자 고민해봐야 아무 결론도 얻을 수 없다 생각한 덕팔이는 명옥이를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수 씨가 뭐를 달라고 했다고요? 웜에 세상에 그런 망측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오. 아, 그래도 갑수 그 친구가 떡하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사준다고 하니 고민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나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옥이 자네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구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다가 우리가 살 집이 없으면 덕팔 씨랑 제가 무리를 해서 새방살이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신방을 지금 덕팔 씨 부모님이 계시는 행랑채에 차려야 할 판이니 고민이 될 만도 하구만요. 그렇지, 자네 말대로 일단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 뭔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이러기는 죽기보단 싫지만서도 내 도저히 혼자서는 결정을 못하겠으니 자네를 찾아왔구만. 갑수 씨가 무슨 생각으로 첫날 밤을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말로 가난이 죄구만요 죄. 저는 덕팔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눈물을 보이는 명호. 갑수 내 놈의 마누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눈물을 쏙 빼는 날이 있을 것이구만. 내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명옥이와의 혼례 일주일 전. 결국 덕팔이는 갑수에게 초약권을 주는 대가로 저작거리의 조그만 기와집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덕팔이는 집 문서를 떡하니 손에 쥐게 되니 그제서야 자신이 집이 생겼다는 것이 실감이 되었지요. 아이고, 이것이 참말로 내 집이란 말이냐?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내 생에 이런 집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오. 그나저나 인자 일주일이 있으면 혼산날이라. 거 갑수한테 내 첫날 밤을 넘겨줄 생각을 하니 이것이 기쁘다가도 속이 끓어오르는구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덕팔이 혼산날. 덕팔이는 명옥이와 간단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간단한 혼례 의식이 끝나자마자 덕팔이는 갑수에게 초약권을 넘겨줄 생각에 홧김에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진탕 마시고는 저녁이 되기도 전에 술에 취해 손님방으로 가 혼자서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덕팔이가 아닌 갑수가 신방으로 들어가 명옥이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첫날 밤을 갑수와 보냈다고 생각을 하자 덕팔이는 그 뒤부터는 명옥이가 이전처럼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팔이는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명옥이를 못살게 굴었으며 하물며 밤이 되어 부부가 동침을 할 때에도 자꾸 갑수의 얼굴이 떠올라 부부의 정을 통하지도 못하였고 결국에는 명옥이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렇게 부인 명옥이를 친정으로 보내고 완전히 마을을 떠나려고 한 덕팔이. 덕팔이가 집까지 팔아버리고 마을을 떠난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자 덕팔의 장모가 덕팔이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거 집도 팔고 이 동네를 완전히 떠난다는 소식에 내 이렇게 황급히 왔구만. 사람이 무책임한 것도 정도가 있제. 우리 딸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장모님, 다름이 아니라 이게 거 명옥 씨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디. 이것이 장모님께 뭐라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구만요. 아, 우리 딸한테 문제가 없었으면 어찌 혼례를 치렀는디 첫날 밤부터 옷고름도 풀지 않고 밤새 방에서 책이나 보고 앉아 있었단가? 자네야 그냥 마을을 떠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우리 딸은 거 첫날 밤도 제대로 못 치렀다는 소문이라도 마을에 돌게 되면 이제 어떡하라고 그러는가? 무엇이라? 밤새 책을 읽었다고 말입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가요? 덕팔은 그제서야 자신이 갑수의 짓궂은 장난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처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고 반가워하는 부인 명옥이를 보자마자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가 부부의 정을 나누고는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마누라, 참말로 내 미안하네. 내가 그동안 자네를 오해했었구만. 나는 자네가 틀림없이 갑수랑 일을 치렀다고 생각을 해서 말이오. 아니구만요. 저도 괜히 이야기를 꺼내면 힘겹게 기억을 지우려는 당신의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피는 것 같아 용기를 못 내고 그저 덮어두고 피하고만 있었구만요. 나도 앞으로는 어떤 것도 당신한테 숨기지 않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하면서 살아보렵니다요. 그래, 그럽시다 마누라.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일세. 차라리 집을 판 돈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마누라.
아, 그래도 내 장부 보던 실력이 있는디. 어디 목 좋은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지. 아, 저야 지아비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덕파리와 명옥 부부는 거처를 영산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덕파리는 홍배대감의 집 장부를 관리한 경력을 살려 영산포에서 백기를 통한 장사로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지요. 거주인 어르신, 지금 어떤 손님이 고향에서 찾아와서는 어르신을 꼭 뵙게 해달라고 하는디 말입니다. 무엇이라? 봉서봐, 그럼 얼른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무엇하고 있느냐이? 저도 그러려고 했는디 워낙에 차림이 누추하신 분에다가 함자를 여쭤봐도 막무가내로 그저 만나게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니 이렇게 어르신께 먼저 말씀드립니다요. 도대체 어떤 분이 찾아오셨길래 소란을 피운다는 말이냐?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문 밖으로 나가볼란다.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고향에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리에 덕파리는 직접 문 밖을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곳은 다름 아닌 갑수였는데요. 갑수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다르게 허름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보며 멋쩍게 웃고 있었지요. 허, 덕팔이 이 친구야. 이것이 몇 년 만인가? 오메 이것이 누구요? 갑수 아닌가? 자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말이오. 덕파리가 명옥이와 함께 마을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수는 자신을 평생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크게 상심하였고 덕파리마저 마을에 없으니 누구에게도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이 노름에 빠지게 되어 그 많던 재산을 전부 날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면서 끼니까지 걱정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먹어 괜찮으면 남는 밥 있으면 내 집에 좀 가져갈 수 있게 조금만 남겨줄 수 있단가요? 하이고, 갑수 자네 지난번에도 말했는디. 거 매번 이렇게 밥을 달라고 오면 우리도 참말로 곤란하구만. 나는 괜찮은데 집에 처가 있어 놔서 이거 참말로 면목이 없구만요. 아, 마누라 그러지 말고 좀 싸주시기나. 그래도 예전 잘 나갈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술도 제법 팔아주고 그랬는디. 참말로 세월이 야속하구만. 그 잘 나가던 친구는 이렇게 노름으로 전 재산을 잃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아, 그 집서 집사 노릇하는 덕파리는 영산포에서 거부가 되었으니 누가 일이 될 줄 알았겠는가? 무엇이라고요? 어르신 덕파리가 지금 영산포에 있다 이 말입니까? 자네 아직도 몰랐는가? 자네들이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친했으니 이미 알고 있을 줄 알았는디. 하긴 누가 자네한테 그 소식을 말해줄 사람도 없었겠구만. 그리하여 갑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믿고 의지했던 친구였던 덕파리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염치불고하고 덕파리의 집을 이곳저곳에서 물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수의 사정을 들은 덕파리는 일단 갑수에게 예전처럼 좋은 옷을 선물해주고 영산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집과 각종 요리집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융숭하게 대접을 하였지요. 그리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서 갑수가 덕파리를 찾아온 지도 벌써 어느덧 보름이나 흘렀습니다. 덕파라, 나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야 쓰겄구만. 네 벌써 돌아가려고 그러냐이? 네가 머물고 싶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있어도 나는 괜찮은디 말이다. 내 10수년 동안 곰곰이 생각을 잘 해보니 어찌되었든 너한테 받았던 집을 기반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디 속 좁게도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세월이 너무나 길어. 지금 이렇게 너를 보내는 것이 참말로 아쉬워서 그렇구만. 나도 이렇게 너를 오랜만에 만나서 참말로 좋기는 했는디. 아,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처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구만. 이제는 돌아가서 나도 내 가족들을 챙겨야 하지 않겠냐. 하이고, 이렇게 가면 또 언제 볼 수 있다냐? 그래요, 그럼 갑수야 이거 받아라잉. 거기에 내 노잣돈으로 좀 넣어놓기는 했는데 가는 길에 좀 욕이나 하면서 가시게나. 그리고 춘심 씨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고. 갑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덕파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강진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내심 기대를 하며 덕파리 준 꾸러미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엽전 20냥이 들어있었지요. 하이고, 얼마나 넣어놨나 했더만 꼴랑 20냥을 넣어놨구만. 가만 보니까 기방의 요리집에 아주 하루에도 50냥은 우습게 쓰는 것 같더만. 거기에다가 쓸 돈이 있으면 나한테나 좀 쓸 것이지. 내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정도면 진짜 노잣돈밖에 안 되는디. 참말로 서운하구만. 그렇게 풀이 죽은 채로 갑수는 마침내 강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수가 마을에 도착하니 어디선가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집에 가까워지면질수록 곡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그 곡소리의 위치가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챈 갑수는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갑수의 집에서는 부인 춘심이 갑수를 보고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쏘스라치게 놀랐지요. 워메, 마누라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울고 있단가? 누가 죽기라도 한 것이요? 서방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요? 서방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단가요? 아니 이렇게 오다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것이 아니라 서방님이 영산포에서 객사를 했다고. 덕팔 씨가 관을 보내왔는디 서방님이 이렇게 멀쩡히 오시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뭐시라고? 내가 멀쩡히 덕팔이 그 친구를 잘 만나서 노잣돈까지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디 덕팔이 그 친구가 관을 보내왔다는 말인가? 그럼 저 관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요?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덕팔이가 관을 보냈다는 말에 영문도 모른 채 갑수는 조심스레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허허, 이 친구가 빼앗긴 첫날 밤을 이렇게 짓궂게 돌려주는구만. 고맙네 덕팔이, 이 친구야. 참말로 고마워. 그렇게 덕팔이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갑수는 덕팔이와 다시 예전처럼 서로에게 짓궂은 장난도 치며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로 돌아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강진에 사는 분홍 홍배대감은 벌써 딸만 넷을 가졌습니다. 처음에야 자식이 생겼다는 기쁨에 딸이 태어나도 마냥 즐겁기만 했지만 연속으로 딸을 넷이나 가지다 보니 3대 독자인 자신이 혹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 흥섭이. 자네는 이번에도 아들을 낳았다고? 벌써 아들만 5인가? 건대 의도한 것은 아닌디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구만. 그러는 홍배 자네도 자식이 벌써 4이나 되지 않은가? 아, 이 친구야, 자식이 어디 다 같은 자식인가? 딸이야, 출가외인이라고 어차피 시집가면 남이 되는 것이고 내 대를 이을 사람은 아들놈 밖에 없는디 3대 독자인 내가 이렇게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구만. 내 아들이 생긴다고만 하면 절름발이라고 하더라도 평생을 업고 다닐 텐디 말이요. 이 친구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가? 자식이면 딸이든 아들이든 다 똑같은 자식이지. 이거 보게 이거. 자네야 이미 다 가졌으니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흥섭이 자네는 내가 3대 독자로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할 거구만. 날이 갈수록 대를 이어야 한다는 초조함이 심해졌던 홍배대감은 점점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 절박함은 자연히 부인인 선옥에게까지 표출이 되었지요. 마누라, 내 자네한테 할 말이 있구만. 할 말이라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시단가요? 자네도 아다시피 내가 3대 독자 아닌가? 그런데 내 아들을 못 봐서 대를 못 잇게 되면 내가 죽어서도 우리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지 않겠는가? 아,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아들하고 딸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인디. 그것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겠습니까? 우리야 그저 이렇게 힘닿는 곳까지 나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아무리 하늘이 점지해 준다고 하나 4번 연속으로 딸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자네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구만. 웜에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행여 다음번에 낳은 자식도 만약에 딸을 낳게 되면 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그릇을 빌려서라도 꼭 아들을 봐야겠으니 그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내가 3대 독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양반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나를 두고 한다는 소리가 참말로 해도 너무하는구만이라. 아, 물론 자네가 아들만 낳아준다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는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참말로 절름발이가 태어나도 좋으니 더 이상 이 문제로 당신을 귀찮게 안 한다고 약속을 할 것이구만. 뭐시라고라? 하이고 이 양반이 지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상황이 일이 되니 홍배대감의 부인 선옥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아이를 가진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매일 밤을 마당에서 물을 떠놓고 신령님께 빌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홍배대감네 5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대감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요. 사내아입니다요. 이번에는 거시기가 달려있다니까요. 뭐시라? 그것이 참말이냐? 아이고 마누라, 아니제 부인. 자네가 참말로 큰일을 해줬구만 참말로. 그동안 내 서운한 거 다 알고 있으니께 내 앞으로는 그 서운하게 했던 것만큼 잘할 테니 그만 화 푸시구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구만요. 이제서 만족하시겠어? 안 만족하다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구만. 아들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홍배대감. 하지만 홍배대감은 불현듯 여태껏 몇 번이나 절름발이라도 좋으니 아들만 생기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다는 것이 생각나면서 한편으로는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보고 다짐을 하였지요. 아이고 덕팔아,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니한테 바랄 게 아무것도 없구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다행히도 홍배대감의 아들 덕팔이는 다리에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고 청년이 되고 나서는 글 공부에서도 제법 재능을 보이기도 해 홍배대감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덕팔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자 홍배대감은 다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덕팔아, 너 말이다. 혹시 우리 마을에서 마음에 담아둔 처자라도 있는 것이냐? 아니요, 아버지. 저야 뭐 항상 글 공부만 하고 들어오니 아직은 따로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없습니다요. 아 그래? 그거 다행이구만. 내 이번에 우리 동네 매파한테 부탁을 해서 네 혼처를 알아보려고 하니 니도 이제 슬슬 장가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구먼. 네? 장가라고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디 말입니다. 제가 아직은 해야 할 공부도 한참 남아 있는데다가 그 외에도 이것저것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레 장가를 가라고 하셔도 저는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되었구만요. 아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덕팔아. 네가 우리 집안 유일한 아들에다가 우리 가문 4대 독자인디 하루빨리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아 어떤 것이 중하고 급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냐잉. 그러니까 너 잔말 말고 딱 장가 가문 거 먼저 대를 잇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잉. 아, 알겠습니다요, 아버지. 덕팔이는 한번 역정을 내면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직 공부가 하고 싶었음에도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덕팔이는 옆마을 이진산의 막내딸인 춘심이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춘심이는 마을에서도 얼굴이 하얗고 품성이 바라 노리는 곳이 많았지만 홍배대감이 매파에게 웃돈을 쥐어주고 이를 성사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자 덕팔은 춘심이와 부부의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 생전 경험하는 황홀경의 덕팔이는 무려 해가 뜨기 전까지 3번이나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지요. 워메.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었구만. 그렇게 덕팔이 노력을 한 끝에 장가를 간 지 1년이 조금 넘어 아들을 낳게 되었고 홍배대감은 마침내 염원하던 손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진짜 참말로 다 이뤘구만. 내 더 이상은 정말로 아무런 여한이 없구만. 그렇게 덕팔이 아들을 낳게 되자 홍배대감의 집에는 한동안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또 홍배대감은 덕팔이가 아내 춘심이에게 심하게 빠져 밤만 되면 하루에도 몇 차례나 부부의 정을 통하는지라 해가 중천에 떠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자신에게 문안 인사도 오지 않고 더 이상 글 공부를 하러 나가지도 않는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손자를 봐야 하니 거슬리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슬슬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아침 일찍 덕팔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너 말이다. 요즘에는 글 공부를 하러 가지도 않는 것 같구나. 아버지 제가 핑계를 대려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가고 대를 잇는데 힘을 쓰다 보니 글 공부를 손에 놓은 지 벌써 1년 이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손에서 책이 멀어지다 보니 더 이상 글 공부가 손에 잡히지를 않구먼요.
차라리 일이 된 거 장사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요. 무엇이라 장사라고? 사내놈이 큰 뜻을 품어야지 장사는 무슨 놈의 장사요? 이 애비를 봐라 덕팔아. 나는 네 나이대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집안을 살려야 하니 너네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너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으니 너는 이 애비의 못다한 꿈을 이뤄줘야 하지 않겠냐잉?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 너 내일부터는 글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이 애비한테 즉각 보고를 하고 다녀와서도 신방으로 가지 말고 서재로 가서 과거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여라. 네, 아버지. 제가 장가를 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각방을 쓰라니요. 참말로 너무하시구만요. 더 긴 말할 것 없구만. 내 2번 이야기 안 할 거니 얼른 물러가거라. 홍배대감은 덕팔이가 다시 예전처럼 글 공부를 하여 자신이 못 이뤘던 과거 시험의 꿈을 이뤄주기를 바랐지만 한번 다른 것에 눈이 떠져버린 덕팔이에게 글 공부는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홍배대감의 욕심이 점점 커지며 덕팔이를 감시하기 시작하자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덕팔이는 아버지에게 글 공부를 하러 나간다고 하고는 하이고 이 답답한 집에서 나와 막걸리 한잔하니 아주 속이 다 후련하구만. 아주 집이 아니라 옥살이구만 옥살이. 너네 아버지도 참말로 대단하시기는 대단하시다. 아, 그렇게 떡하니 손주를 안겨주었으면 되었지. 거기다가 또 과거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니. 말도 말아라 갑수야. 장가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호라비처럼 강제로 각방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글 공부를 마치고도 집에 가기만 하면 그 서재에 갇혀서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은 책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주 고문이 따로 없다야. 내 장가가기 전에는 술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디 말이다. 아, 이제서 이것을 왜 이리 마시는지 알겠구만. 이 답답한 세상, 이것마저 없었으면 참말로 어떻게 살았을까 싶구만. 허허, 자네가 술 맛을 알아가는 것을 보니 인자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가 보구만. 하, 술 마시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린데 자네가 우리 동네 기방에 새로 들어온 향단이라고 보았는가? 기방이라니 이 친구야. 떡하니 처자식이 집에 있는 사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이 친구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점잔을 빼고 그러는가? 그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생 향단이의 외모가 원체 뛰어나서 한번 보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도 오늘 밤에 한번 잠깐 들러서 얼굴이나 좀 봐볼까 하는데 어때요? 자네도 생각이 있는가? 그 기생이 그렇게 이쁘단 말인가? 허허, 그거야 우리가 직접 봐보면 알게 될 일 아닌가? 그리하여 마침내 덕팔이는 기생집까지 출입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홍배대감은 자신이 그렇게 일러두었음에도 덕팔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급기야는 술에 취해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본 홍배대감은 다시 한번 덕팔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지요. 그래, 요즘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덕팔아. 아버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저는 더 이상은 과거 공부는 이어가고 싶지가 않구만요. 덕팔아, 여태까지는 네가 내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하며 어느 정도 일탈을 해도 그저 공부를 하느라 답답해서 그런 거겠거니 하며 넘어갔는디 아무래도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너 말이다 한양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거라. 네? 한양이라니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이미 한양에 있는 너희 외삼촌 집에 네가 머물면서 공부할 곳을 마련해 달라고 일러 놓았으니 그렇게 알고 사흘 후에 한양에 올라갈 준비를 하거라잉. 아버지, 저도 처자식이 여기에 있는데 저 혼자 한양에 어떻게 올라갑니까요? 장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 차라리 제가 여기 지내면서 우리 소장농들 관리하는 일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놈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관리 같은 소리 하는구만. 너가 사대 독자로서 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우선할 줄도 알아야지 이 녀석아. 그리고 네 처자식이야 어차피 같이 가봐야 공부하는 데에 방해만 될 것이고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잘 보살펴 줄 터인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냐잉. 내 더 긴 말 안 할란다. 3일 후에 딱 짐 싸가지고 올라가서 그 합격하기 전까지는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잉. 아버지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덕팔이는 행랑채로 돌아가 부인 춘심이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한양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참 금슬이 좋을 때 헤어지게 된 부인 춘심 역시도 덕팔이 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 마을 입구까지 덕팔이를 배웅해 주었지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조금은 누그러질 거구만. 그때 되면 무슨 방법이 있어도 있지 않겠는가? 내 어떻게든 방법을 잘 생각해 볼 테니께 그저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랴. 덕팔이의 말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고만 있는 춘심이었습니다. 덕팔이 한양으로 떠난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아 이른 아침부터 여종 매양이 선옥마님을 찾았지요. 뭐시야 니? 그것이 참말이냐잉? 매양의 말을 들은 선옥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로 홍배대감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이것이 참말로 큰일이 나불었구만요. 아,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가? 매양이가 우연찮게 그 밤중에 일어나서 뒷강 가는 길에 봤다고 하는디 말이어요. 그 한밤중에 애미가 머물고 있는 행랑채에 어떤 복면을 쓴 남정네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안 합니까요? 무엇이라고 그것이 참말인가? 나도 애미가 그랬다는 사실이 안 믿겨서 몇 번이나 물어봤다니까요. 거지 서방이 한양으로 간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고세를 못 참고 바람을 피웁니까요? 이것이 분명 애미가 서방이 한양으로 갔다고 아주 동네방네 꼬리를 치고 다닌 게 분명하구만요. 하이고 그나저나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진짜 동네 창피해 나서 어떻게 합니까요? 웜에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만. 마누라, 내가 이것을 갖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용히 처리를 해볼 테니까 자네도 애미 앞에서 절대 티를 내지 말구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홍배대감은 머슴 봉섭이를 집 마당 담벼락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감님 부르셨습니까요? 아, 봉섭아.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니만 알고 있어야 한다잉. 이 말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구만. 네 약속할 수 있겠냐잉? 네? 알겠습니다, 대감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그러십니까요? 말이다. 요즘 늦은 밤에 춘심이가 지내는 행랑채에 누가 몰래 들락달락하는 것 같은디 말이다.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대감님? 시방으로 말입니까? 이거사 누가 듣고서? 목소리 낮춰 이놈아. 네 말이다. 몽둥이 하나를 들고 밤에 좀 행랑채를 지키고 있다가 누구든지 행랑채에 들어가려고 하면 죽기 직전까지 몽둥이로 찜질해주고 나한테 끌고 오니라. 너가 그놈을 잡기만 하면 내 나중에 너한테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알겠습니다요, 대감님. 그런 일이라면 저한테만 맡겨주시란께요. 그날 밤 시간은 삼경이 넘어가고 느닷없이 마당에서 어느 사내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봉섭이 홍배대감의 방으로 복면을 하고 있는 사내를 끌고 왔습니다. 대감님 말씀대로 이놈이 아주 구렁이처럼 담을 넘어오더만 발걸음을 죽이고 아씨가 계신 행랑채로 들어가려는 것을 아주 말도 못하게 죽어라 패서 데리고 왔구만이요. 봉섭아, 참말로 네가 고생이 많았구만. 그래, 세상에 어떤 파렴치한 놈이 아녀자의 몸에 손을 대는지 내 얼굴이나 한번 봐보자꾸나.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그 사내의 복면을 벗겨보니 오메 이것이 누구여?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덕팔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덕팔이는 머릿속에 계속해서 눈물로 자신을 배웅하던 부인의 모습이 생각이 났지요. 그 혼자 있는 마누라도 그렇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놈도 그렇고 내 이렇게는 도저히 한양에 못 가겠구만. 그렇다고 해도 그 아버지가 저라고 눈에 불을 켜고 계시니 집으로도 당장은 못 돌아가겠고 하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하여 덕팔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마을로 몰래 돌아와서 친구 덕만의 집에 머무르며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깊은 밤이 되면 복면을 쓰고 자신의 집에 담을 넘어 춘심이 머물고 있던 행랑채로 몰래 들어가서 부부의 정을 통하고는 웜에 이것이 누구십니까? 서방님 아니십니까요? 아침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을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봉섭이에게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한 덕팔이는 오른다리에 무릎이 깨져 평생 동안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홍배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덕팔아,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니한테 바랄 게 아무것도 없구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내 새끼가 내 이것만은 안 되기를 그렇게 빌고 빌었는디
내 새끼가 절름발이가 되어버렸구만. 아이고 이것이 다 내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구만. 내 욕심 때문에. 옛말에 지족불욕이라 하여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전부터 염원했던 것을 마침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새로운 욕심에 의해 그 만족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욕심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현재 생활이 어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오늘 영상 속의 홍배대감처럼 지금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욕심의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